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기사를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식품기사 및 산업기사 작업형 강의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주지하고 갈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식품기사나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과제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많이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과제들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중에서 여태껏 기사 및 산업기사 과제에서 출제가 빈출되고 빈출되지 않았던, 그리고 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실험 도구를 써보신 적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분명히 식품기사 및 산업기사에서는 실험 도구를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제 해당 도구들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하면서 실험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도구를 만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또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 산업기사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론적인 부분이 사실상 없어서 거의 무시하기 쉬운 그 두 가지 과제에 대한 그 실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 분석법과 부피 분석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품산업기사 분들께서 시험을 보시는 과제들을 일단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있는 총 7가지 과제들이 실제로 공단의 홈페이지 공지에 올라와 있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옆에 있는 것들이 분석학의 7가지 과제들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미생물학에서 실제로 보게 될 과제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밑줄이 취소선이 그어진 과제들을 2개 보고 계신데, 실제 이 두 과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과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 과제가 일단 올라와 있으니까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렇게 주안점을 가지고 보진 않아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뭐 언젠가 나오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현재 빈출되는 그 경향을 보아서는 이 2가지는 과감하게 제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 남으면 보실 거 추천드릴게요. 이 조단백질 정량이랑 대장균군 정량검사, 이 2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사실상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끼셔도 상관없는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순서대로 이 과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먼저 설탕 농도 변경에 대한 작업형 과제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분 및 조회분 정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보시고, 그 다음에 식염 정량 과제를, 그 다음에는 알칼리 용액의 조제 및 표정 과제를, 그 다음에 가장 빈출되고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총산도 과제, 네, 이 과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과제들은 실제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게 썩 비중이 높게 출제되지 않은 그런 과제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게 젖산 측정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비중 측정에 대한 거, 그리고 또 pH 측정에 대한 이런 해당되는 과제들을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단백질 정량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무시하고 가도 될 만큼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미리 보고 대비를 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어디까지나 이 5가지 분석화 과제에 대해서 튼튼히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가지 과제를 보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미생물 과제들을 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미생물학 과제는 전반적으로 산업기사에서 골고루 출제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장균군 정량검사의 경우는 건조필름 배지를 사용하는 실험이 실제로 산업기사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요 4가지 과제 내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명시가 되어 있는 이상 언젠가는 나올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다섯 번째, 이 대장균군 정량검사에 대한 과제를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위에 있는 네 가지 과제에 대해서 먼저 튼튼하게 정립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장균군 정량검사에 대한 과제를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기사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식품기사의 경우는 총 13가지 과제 되게 많죠. 그리고 또 미생물학 과제도 그 산업기사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과제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바로 바실러스 세리우스 정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몇 년 사이에 미생물학 과제는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초점을 맞추고 실험을 보신다면 아마 해당되는 이 6가지 과제를 다 보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분석화학의 경우는 그럴 시간이 없죠. 가뜩이나 실험 가지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나올 것과 버릴 것을 확실히 선택해서 중점적으로 과제를 보셔야만 합니다. 자, 일단 수분 정량과 농도 변경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 회분 정량이나 농도 변경 같은 경우는 이따금씩 2회차에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된 그런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산도의 경우는 꽤나 빈출이 되었던 과제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조단백질 정량의 경우는 많이 악명 높은 과제로 유명하긴 하지만 빈출도 그만큼 자주 됐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도는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을 것 같고요. 산가나 과산화물가는 거의 한 회차에서 한 2번 정도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염 농도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액체식품 비중도 거의 2회차에 한 번 정도 나왔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발효 품질 검사도 거의 비슷한 빈도로 출제가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식염 정량과 과산화물가, 그리고 또 산가, 총산도, 젖산, 그리고 또 조단백질, pH 측정, 그리고 또 비중, 이 순서대로 보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보는 과제의 순서가 실제 올라와 있는 작업형 강의의 번호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이 순서대로 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서 실험을 보라는 거예요. 일단은 무게분석에서 가장 어렵게 낸다면 엄청 어렵게 낼 수 있는 식염 정량을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산화환원 적정에 있어서 거의 한 가지 과제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기름을 쓴다는 점에 있어서 산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죠. 공시험과 본시험을 치른다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가의 경우는 산용기 적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석화학 실험 특성상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과산화물가하고. 그래서 총산도부터 해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비중을 두고 보셔야 된다면 아무래도 조단백질 정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실험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론을 가지고 전반적인 구두 설명을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여러 회차를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밑에 보이는 pH 측정 실험이라든가 비중 측정 실험 같은 경우는 기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근데 의외로 복병으로 자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하지 않고 한 번은 이상은 꼭 보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것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수분이랑 조해분 정량에 대해서는 보실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거의 나오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올 가능성을 역시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남으면 보세요. 이거는 거의, 왜냐면은 수분이나 조해분의 경우는 2회차에 한 번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비중을 두고 볼 과제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탕 농도 변경은 거의 수분하고 조해분하고 같이 딸려서 나오니까 거의 이것과 같은 비중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알칼리 용액의 조제 및 표정 같은 경우는 일단 리스트에는 올라와 있지만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 식품기사에서 물어보기에는 너무나 유치한 과제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사실 상관없다고 봅니다.
뭐 굳이 선택을 하신다면은 앞에 있는 알칼리 용액 조제 및 표정 강의도 꼭 시청을 해주세요. 시간이 좀 남아 도신다면, 네.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도구 사용법을 일단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일단 자주 쓰는 거라면 전자저울과 피펫 필러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막자랑 막자 사발의 경우는 네, 그렇게 썩 자주 나오는 소재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무시하기에는 네, 산업기사에선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용액 제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뷰렛을 사용하는 거는 거의 부피 분석 실험에서는 거의 빈번하게 나오는 과제니까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pH 미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올려놓긴 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기기랑 그리고 또 제가 작업형 강의에서 보여드릴 기기랑 실제로 그 기기의 브랜드라든가 아니면은 재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을 보신다고 pH 미터 사용 방법을 보신다고 해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느낌과 어떤 순서로 조작을 해야 되는지 감은 잡고 가시는 게 뭐 친절한 감독관을 만난다면 이거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 하면서 지시를 친절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거를 지시를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조작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적어도 많이 깎이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실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자저울 사용법을 일단 볼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전자저울을 보신다면은 아마 저울에 이렇게 된 걸 봤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동그랗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렇게 빨간 선 같은 게 하나 있을 거고요. 여기에 공기방울이 하나 떠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수평자예요. 전자저울의 이 수평자에서 이 공기방울의 위치가 한가운데 있는지 일단은 먼저 확인하세요. 적어도 이 빨간 원 안에 들어있으면은 수평이 맞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이게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이나 진동 등의 영향 유분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저울의 전원을 켜주고 측정하고자 하는 단위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단위가 바로 그람이죠. 그람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안 보시면은 뭐 킬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파운드라든가 뭐 이런 엉뚱한 단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단위를 보지 않고 이 그람 단위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저울에 보면 태어 버튼이 있든가 아니면 0 버튼이 있든가 이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태어, 0, 0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버튼이 있을 텐데 이거는 0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무게 기준을 맞출 때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무게를 달기 전에 0점이 맞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겠죠. 만약에 어떤 용기 위에다가 시료를 측량을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용기를 올려놓고 나서 태어 버튼을 눌러줘야 0점이 맞겠죠. 그러면은 순수하게 시료의 무게만을 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시료를 채취할 때 항상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깨끗한 약수저라든가 깨끗한 피펫을 이용해서 분취하는 거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분의 시료를 원시료통 안에 다시 넣는다는 거예요. 그 저울 근처에 보면은 분명 웨잉 디시 안에다가 그 가루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은 보통 이렇게 저울이 놓여져 있을 거고 저울이 있으면 그 옆에 조그마한 플라스틱 접시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는 숟가락이 이렇게 올려져 있겠죠. 이 그릇의 용도는 뭐냐면은 시료통 안에 시료를 담았으면은 시료를 꺼냈으면은 다시 집어넣지 말고 바로 여기다가 버리란 얘기예요. 다시 넣지 않고 폐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시료통 안에서 시료가 한번 나왔으면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꺼냈으면 다시 시료통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바로 버려줘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설명을 안 드리지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 하나 짚어드릴게요. 뭐냐면은 시료를
사용했으면은 뚜껑 닫아야죠. 시료통 뚜껑 그대로 열고 간다? 네. 감점 맞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다 추가하세요. 뭐냐면은 시료통 뚜껑 닫기. 네, 굳이 명시는 안 했지만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숙지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쓰는 저울이 시험장에서는 2자릿수 저울을 줄 텐데 4자릿수를 주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 저울은 진짜 민감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바람이나 진동에 눈금이 막 흔들릴 정도로 진짜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저울을 가지고 시료를 측량할 때 미닫이 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닫이 문을 닫고 안정화된 눈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측량을 하시면 전반적으로 문제 없이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피펫 필러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피펫 필러를 보신다면은 아마 고무로 된 소재를 아마 보실 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A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무 풍선의 아래쪽에 S라고 써 있고요. 이 옆에 가지 달린 고무에 E라고 써 있고, 고무 풍선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형태로 아마 볼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는 먼저 A 버튼을 눌러서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부분에다가 피펫을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S를 눌러서 원하는 눈금까지 시료를 빨아 올리면 돼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통 10ml짜리 피펫이라고 한다면은 한 이 정도까지가 아마 0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밑에는 아마 9라고 써 있을 거고, 여기까지가 바로 제한 표시선이에요. 이 선을 넘겨서 시료를 분출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액체가 여기 필러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뭐 설탕물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설탕물 같은 경우는 몇 번 흔들었다가 A 버튼 눌러서 계속 펌프질 해주면은 액체가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만약 황산 같은 게 들어가 있다? 바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시료의 높이가 제한 표시선 이거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또 실험을 하면서 꼭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조작을 한다고 하다가 그 피펫 자체를 거꾸로 드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시료를 다루다가 피펫을 거꾸로 들게 되면 안쪽에 있는 시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고무 풍선 안으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피펫 필러 수명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께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거꾸로 들어서는 안 된다. 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 2가지. 다른 건 기억 못하도록 이 2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잊을 만한 거 바로 뭐냐면은 고무 필러 쓴 다음에 바로 찌그러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둔다는 거거든요. 뒷정리나 뒷마무리가 허술하니까 당연히 감독관이 점수 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것까지 숙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요 3번째 같은 경우, 네, 일단 빨아 올렸으면은 바로 이제 다른 용기로 옮겨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버튼을 눌러서 아마 안에 있는 액체 시료를 쭉 내릴 거예요. 그런데 이 끄트머리 부분에 한두 방울 찍은 꼭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보내기 위해서 이 버튼을 일단 꾹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 구멍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고무 풍선을 눌러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훅훅 불어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거의 완벽한 부피를 옮길 수가 있겠죠. 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실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간다면은 미생물학 실험 같은 걸 한다면 아마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게 이런 플라스틱 피펫 펌프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네, 보통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네, 똑같이 피펫을 끼워요. 이 상태에서 레버를 아래쪽으로 돌리면은
이게 피스톤이 쭉 올라가면서 시료가 올라갈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위쪽이 피스톤이고요. 이쪽에 바퀴가 있을 거예요. 이쪽 바퀴를 아래로 돌리면은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스톤을 거꾸로 요 바퀴 이 레버를 거꾸로 돌린다면은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액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고무 필러 쓸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만약 10mm다 그러면은 여기 0이라고 써 있겠죠. 절대로 제한 표시선을 넘겨서는 안 돼요. 알겠죠? 고무 필러 쓸 때랑 요 플라스틱 펌프 쓸 때랑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역시 거꾸로 들지 마세요. 알겠죠? 이 피펫 이 피펫 펌프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 고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00원에서 5,000원 하는데, 아무래도 망가뜨리게 되면은 감독관한테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겁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실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쪽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 실리콘이 있거든요. 실리콘 고무가. 근데 구조상 밀전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고무 필러처럼 이쪽 끄트머리 쪽이 진짜 빽빽하게 뻑뻑하게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상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추가로 더 빨아 올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액체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재빨리 다른 데다 옮겨서 빨리 분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숙련도를 볼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만약 레버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를 해준다면은 액체가 섞일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미생물 실험 기법에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실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쭉 분주를 하고 싶다. 네, 이거를 위로 돌려서 액체를 내릴 수 있겠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플라스틱 이 하얀 버튼을 누르면은 액체가 그냥 쭉 내려가요. 이렇게 쭉 내리면은 아무래도 보다 깔끔하게 내릴 수 있겠죠. 빠르게 실험할 수 있을 테고요. 마지막에 여기 방울이 좀 몇 방울 걸려 있다 그러면은 이 피스톤을 여기 이 레버를 위로 올려서 불어내는 효과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쓰면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 이거를 이렇게 조작을 하는, 이거랑 요것만 이용해서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밀어버린 경우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감독관이 이거를 좋게 보지 않고요. 정석적인 방법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또 피펫 펌프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밀거나 잡아당겨서는 안 돼요. 이 피스톤은 그냥 냅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둔다. 이거는 오직 이걸로만, 이거 아니면 요거 플라스틱 레버, 그 휠 레버라든가 아니면은 요 버튼, 이 두 가지 외에는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알겠죠? 이 점은 감안하셔서 피펫을 움직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막자랑 막자 사발 사용법을 알려드릴 텐데, 먼저 막자 안에 시료를 넣고 한쪽 손으로 사발의 반을 덮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려드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막자 사발이 있을 거고요. 가운데에 홈이 패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 손을 이렇게 걸치면 돼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반 가리고, 그 다음에 한쪽 손으로 이렇게 쥐면 되죠. 이 막자 사발의 막자의 끝을 잡고 여기 공이처럼 생긴 부분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대로 쿵쿵 찌우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뭐 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실수하는 것도 짚어드리자면, 튀어나간 시료, 아예 안 튀어나가면 좋겠지만 튀어나가더라도 다시 넣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실험하시면은 무게분석 실험 같은 경우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용액의 제조 방법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설탕이라든가 수산화 나트륨 같은 그런 고체 시료를 쓸 경우에 먼저 소량의 용매로 완전히 용해를 시킨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에 집어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가루째로 그냥 부피 플라스크 병목에다 집어 넣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가루째로 그냥 넣어버리면은 기벽에 가루가 이렇게 묻겠죠? 요게 오차로 작용해요. 그리고 또 털어 넣다가 이렇게 새어나갈 수 있겠죠? 네, 역시 오차로 작용합니다. 아, 여기 기벽에 묻은 게 왜 오차로 작용하느냐 할 텐데,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액체를 채우고 녹일 때 분명히 뚜껑을 이렇게 막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뚜껑에 닿는 쪽에 가루가 묻었으면 네, 그대로 오차가 되는 거죠. 여기에 묻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요 병목 부분에 뚜껑 닿는데 이쪽 부분에 오차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완전히 녹인 후에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완전히 녹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실험하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세척병과 깔때기를 이용해서 위량의 시료도 남김없이 완전히 씻어서 녹여 넣는다? 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아무래도 완전히 씻어서 녹여 넣게 되면은 측량한 양 100%, 거의 100%에 가깝게 다 여기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표선 가까이 갔을 때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거의 한 둥근 부분까지는 일단 부어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해당 표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이 표선 넘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되긴 할 텐데, 근데 식품기사 시험에서는 다시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내고요. 실수하면은 그 실수한 거 그대로 마지막까지 쭉 끌고 가야 돼요. 그 점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앙점을 맞춰야 되는 게 요 마지막 표선까지 액체의 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부어놓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흔들어서 균일하게 섞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세척병을 이용해서 조금 용매를 조금 부어준 다음에 또 섞어주고 이거를 한 서너 차례 반복을 해서 요 표선 끝까지 닿도록 해야 돼요. 아, 표선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액체 만들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확한 부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표선이 있다 싶으면은 액체의 가장 우묵한 끝이 여기에 닿도록 해야 돼요. 이 표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마지막엔. 네, 실험을 실제 하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감 잡으실 거예요. 눈금 가장 우묵한 데가 표면 장력이 가장 적게 작용하는 데니까 실제적인 액체의 부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표선의 눈금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이렇게 위로 보나 이렇게 밑으로 보나, 네, 상대적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눈금이 바로 내 눈이랑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게 내 눈이라 치면은 내 눈의 위치랑 요 눈금의 위치가 정확하게 수평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바닥에다가 놓고 나서 무릎 꿇고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정확해요. 눈과 눈금이 수평이 되게끔 한다. 그것도 어떤 상태?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이 점까지 숙지를 해주시면은 오차 없이 실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뭐 사람 손에 의한 오차는 피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의도한 오차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뷰렛 사용 방법. 네, 피펜 눈금 맞출 때랑 뷰렛 눈금 맞출 때랑 별 차이는 없어요. 높이는 어디까지 맞춘다? 바로
내 눈까지 맞춘다. 내 눈이 뷰렛의 표선에 맞도록 이때 위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장 우묵한데 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맞추려고 용액을 붓겠죠. 근데 이거 꼭 잊으시는 분들이 있어갖고요. 두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일단 뷰렛의 콕이 잠긴 걸 일단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공기를 밀어내서 빈 공간을 채워줘야 한다는 거. 아, 세 가지네요. 적정할 때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 바로 깔때기 제거해야 한다는 거. 깔때기 제거를 하지 않으면 감점이에요. 이 점 감안하시고 실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바로 첫 번에 진짜 감 좋으신 분들은 바로 붓고 나서 다 맞췄다. 내가 바로 실험해야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이쯤 가면 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콕이 있겠죠. 이 콕 아래 이쪽 공간이 따로 논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씻고 나서 그대로 말린 상태로 있었다면 여기는 아마 물이 차 있을 거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라면 아마 공기가 차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 밀어내줘야 정확하게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표준 용액을 눈금선 이상 부어주고 콕을 열어서 여기 아래 부분을 표준 용액으로 완전히 채워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감안하고 실험하시면 그렇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pH미터 사용법인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기기 분석 실험이라고 해갖고 아예 파트를 따로 나눠놨었는데 근데 이렇게 전부 기구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김에 해당 기구 사용법도 같이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해갖고 앞으로 뺐습니다. 자, pH미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네. 한번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플라스틱 안에 유리전극이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로 있어요. 이 전극에 액체를 닿게 해갖고 그 전위 차이를 증폭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을 어느 정도의 전압을 측정했으면은 그 전압을 우리가 알기 쉬운 신호로 바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바로 수소이온의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기가 pH미터예요. 근데 이런 pH미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자기기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쓸 때마다 사실은 원래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 방법이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방법이에요. 일단 각 조작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증류수로 세척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기도 완전히 없애야 되고요. 물기 없애는 건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문질러서 닦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문질러 닦지 않는다. 왜냐면은 유리에 손상이 가니까요. 유리 손상이 절대 가면 안 돼요. 흠집이라든가 스크래치라든가 절대 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킴테크 같은 걸로 그 한 두 겹 접어갖고 그냥 티슈를 한번 감싼 다음에 그냥 가볍게 쓱 쓸어내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뭐 톡톡 친다든가 문지른다든가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아, 추가해야겠네. 툭툭 치기 안 되고 문지를 닦지도 말라. 네, 알겠죠? 뭐 pH미터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기기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동영상에다가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기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감독관이 지시를 하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한 경험이 있든 조작 순서가 일정하게 다 있거든요. 그 매뉴얼이나 브랜드에 따라서.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보정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래는 pH미터를 가지고 보정할 때 세 가지 pH를 쓰거든요. 완충 용액의 pH가 4짜리, 7짜리, 10짜리 보통 3개를 썼는데 근데 시간 없다고 해갖고 바로 3가지 중에서 2가지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은 10을 과감하게 제껴버리면 돼요. 4하고 7 2가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선택사항인데
그 전극 세척액이 있거든요. 네. 전극 세척 용매가 있는데 전극을 씻어준다는 게 그냥 그 식기병으로 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담가 놓는 거예요. 아, 전극 보관 용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위치 바꿔주세요. 자, 이거는 바로 증류수고요. 증류수를 사용해서 전극을 씻어주고 전극 세척 용매에 1분 동안 담가둔다. 네,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바뀌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은 전극 세척액이 원래 그 씻어서 쓰는 걸로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담가 놓기만 해도 그냥 자동으로 씻겨 내려가게끔 뭐 그렇게 pH를 조절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씻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담가 놓고 가만히 있는 걸로 뭐 당분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여러 이물질들을 그렇게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액체가 바로 전극 세척 용액이에요. 세척 용액에다가 1분 담가 놓고 그 다음에 빼낸 다음에 당연히 조작 이전과 이후에는 반드시 증류수 세척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세척 용매에 담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씻어 내려야 완전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 점까지 감안하셔서 실험하시면 됩니다. 자, 자세한 거는 동영상 강의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설탕 농도 변경 실험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썼던 것들의 서머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러분들께서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그리고 또 드물게나마 기사를 보시는 분들이면은 아마 저농도 설탕 그리고 또 고농도 설탕 이렇게 두 가지 용액 만들 거고 그거 섞어서 중간농도 설탕 만들라고 분명히 과제 받을 거거든요. 제시된 퍼센트 농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설탕을 정확하게 취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웨잉 디시를 쓰든 유산지를 쓰든 분명히 받을 거란 말이에요. 웨잉 디시 같은 경우는 그냥 녹여주면 됩니다. 워낙 플라스틱 접시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는 않는데다가 물을 어느 정도 놓아주면은 설탕이 알아서 다 녹거든요. 그거 해갖고 그냥 부피 플라스틱에 넣어주면 돼요. 근데 유산지 쓸 경우 얘기가 다르죠. 아, 감독관의 경우는 웨잉 디시 담은 것도 비커에 넣으라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바로 비커에 녹여내린 다음에 유리막대로 저어서 가루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녹여주는 거 중요하죠. 자, 웨잉 디시 같은 경우는 조금 녹여갖고 그냥 부어주면 되는데 근데 설탕 같은 경우, 유산지 같은 경우 아마 이렇게 그 반접고 반접어서 안쪽에다가 설탕 이렇게 가득 채워놨겠죠? 이거를 그대로 비커에다 이렇게 기울여 놓고 세척병을 이용해서 코끼리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걸 이용해서 물을 쭉 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설탕이 씻겨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씻어서 녹여준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밑에 설탕이 좀 가라앉아 있을 텐데 이거를 소량의 물을 이용해서 유리막대로 저어주면은 다 녹겠죠? 그렇게 녹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에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용액 제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실전에서 응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100ml 부피 플라스크를 분명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히 정용을 시켜주면 되죠. 어떻게 한다? 표선이 있으면 눈금에 이렇게 맞춘다. 알겠죠? 그 다음에 피펫이나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서 분명히 부피를 옮기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계산된 부피만큼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실 거예요. 실험장마다 주어지는 설탕의 양이 다르니까 이거를 취한 다음에 비커에 집어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서 혼합을 해주면 되죠. 그렇게 균질하게 섞어준 다음에 굴절 당도계를 줄 거예요. 제가 이 굴절 당도계 사용법을 알려드릴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게, 왜냐면 0점 같은 경우는 거의 감독관님들이 미리 다 맞춰 놓거든요.
혹시나 싶어갖고 그 0점이 안 맞춰진 당도계를 줄 텐데, 이때 그냥 감독관님한테 0점 안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알아서 맞춰주십니다. 수험자가 직접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굴절 당도계를 보면은 여기 0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 뭐 2,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3 이렇게 써 있을 텐데, 보통 위쪽을 보면은 파란색하고 하늘색의 경계가 있어요. 아마 2% 만든다 싶으면은 이쪽이 파란색일 거고요. 이쪽이 하늘색일 거예요. 이 선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 0점을 맞춘다? 그러면은 0점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이 파란색이겠고 이쪽이 하늘색이겠죠. 네, 실제로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감 잡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0점 잡는 거 제일 먼저 하시고, 설탕 농도 떨어뜨려서 설탕을 뭐라고 하죠? 그 패널에다가 부어갖고 눈금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도를 측정한 다음에 감독관한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증류수로 굴절 당도계 패널에 묻어있는 설탕을 완전히 제거해주고 티슈로 닦아주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용액 같은 경우, 네, 그 용액 제조 방법 그대로 보시면 되죠. NaOH 같은 경우는 조회성과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고려해서 5%에서 10% 정도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그 0.1 노르말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0.1 노르말에 NaOH를 100ml 만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0.4g을 달면 된다는 결론을 얻을 겁니다. 이거는 농도 계산법에서 제가 알려드린 식 가지고 계산하면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0.4g보다 사실 조금 더 많이 부어야 돼요. 5%에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0.42에서 0.44 정도는 담아 주셔야 아무래도 오차가 좀 적을 겁니다. 왜냐면은 NaOH는 주변의 습기하고 이산화탄소를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물을 빨아들여서 농도가 작아지는 효과를, 그리고 또 NaOH가 이산화탄소랑 반응해서 이런 반응이 또 생기거든요. Na2CO3 이거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뭐 정확한 화학식 같은 거는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탄산나트륨을 만들기 때문에 적어도 순도가 떨어진다.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물이 정화되면은 역시 순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순도 떨어지는 거를 양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보충해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웨인디시나 유산지에다가 NaOH 담겠죠. 그거를 똑같이 물에 녹여줍니다. 그래서 가루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녹여주고, 자, 이때 물에 녹으면서 열이 발생할 텐데 놀라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물에 녹으면서 조금 뜨끈뜨끈해지는데 놀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지정된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완전히 적용하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100ml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 100ml 갖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250에다가 만들라 그런다, 200에다 만들라 그런다, 그러면은 역시 해당되는 양만큼 계산해서 넣어서 녹여주고 똑같이 부피 플라스크 높이에다가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피펫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0.1 노르말에 HCl 25ml, 자, 이거 표준용액이에요. 농도가 뭔지 알고 있는 그런 액체인 거죠. 기준이에요, 이게. 이 기준되는 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페노프탈레인 2-3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깔때기 이용해서 뷰렛에다가 제조된 용액 이거를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 밑에 흰 종이 깔고 콕을 열어서 똑똑똑 떨어뜨려 주면은 사용된 NaOH 소비량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역가 계산할 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역가 계산의 경우는 제가 농도 계산법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진짜 마지막일 텐데, 무게 분석 실험이랑 부피 분석 실험의 차이까지만 설명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먼저 무게 분석 실험이라는 거는 목적하는 성분을 호동성 물질이나 화합물로 분해시켜서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목적하는 성분의 양을 결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무게 분석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저울에다가 올려놓으면 되니까. 표준 시료 같은 거 필요가 없죠. 그냥 정확한 저울만 있으면 돼요. 0점이 잘 맞는. 근데 아무래도 사람 손을 좀 많이 타는 거다 보니까 숙련도가 요구된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정확히 단다라는 거랑 정밀히 단다라는 거, 이건 괄호넣기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주셔야겠죠. 이거는 조회분, 수분, 식염,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알칼리 용매. 하여튼 저울을 쓰는 실험이라 치면은 그냥 이런 보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저울 쓰는 보기라면은. 자, 정확히 단다. 규정된 무게를 그 자릿수까지 단다. 이건 공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고, 정밀히 단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달아야 할 최소 단위를 고려해서 0.1mg, 0.01mg, 0.001mg까지 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무게 분석법에서 중요한 괄호넣기 테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 분석에서 다루는 거는 액체 식품 비중 측정이나 수분 정량, 조회분 정량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게 분석을 하기 전에 용기에 이물질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게 항량이에요. 자, 항량이라는 거는 이거 조회분 파트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조회분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건조 또는 강렬할 때 항량이라 기재한 것은, 자, 다시 계속하여 1시간 더 건조 또는 강렬했을 때 전후의 측량차가 어떻게 된다? 이전에 측정한 무게의 0.1% 이하. 이걸 말합니다. 건조 또는 강렬할 때 이전에 측정한 무게의 0.1% 이하까지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뭐 이전에 뭐 화학천칭, 마이크로 화학천칭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만 외워두시라. 항량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또 0.1% 이하라는 키워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항량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깨끗이 씻어서 말린 용기에 무게를 재주고, 그 다음에 회화로에 집어넣고 뚜껑을 반만 열어서,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거 비스듬히 열어가 맞겠죠? 비스듬히 연다. 이렇게 열어서 수시간 강렬해주고 완전히 태워준 다음에 뚜껑을 닫은 채 좀 식혀줬다가 데시케이터에 집어넣어서 방냉해주고 저울에다가 달아주면 되겠죠. 전후의 측량차가 몇 프로? 0.1% 이하. 이거 될 때까지 반복해주면 항량인데 실제 실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또 소문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구두로만 물어본다. 실제로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 분석인데, 부피 분석 실험 같은 경우는 농도를 아는 표준 용액이에요. 표준 용액, 이거 키워드가 될 거고요. 표준 용액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부피 분석에서 기준이 되는 용액이에요. 바로 기준이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료 용액에다가 조금씩 떨어뜨려서 반응이 끝났을 때 표준 용액의 소비량으로 시료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때 괄호넣기로 나오는 또 키워드가 또 있어요. 바로 뭐냐? 종말점이랑 당량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나서 그냥 괄호넣기 하나만 딸랑 나올 텐데 둘 다 써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 가지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로 종말점의 경우는 실험적인 의미에서 해당되는 거고, 당량점이라는 거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부피 분석 실험의 경우는 이런 식들이 있어요. 바로 침전 적정, 산화 환원 적정, 산염기 중화 적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점을 감안하시고요. 자, 정확히 얘기하면 중화가 들어가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그냥 산염기 적정하면은 보통 중화 반응을 수반하는데 정확한 키워드를 요구하는 경우는 중화라는 말을 꼭 쓰게끔 합니다.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식염 정량, 그리고 또 산화 환원은 과산화물가,
산염기 중화 적정은 알칼리 용액의 조절 및 표정, 그래서 산가, 총산도, 발효율 품질 검사, 조단백. 네, 이런 테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실험을 하실 때는 이런 테마들로만 실험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참조하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인트로덕션 처음에 제가 왜 이거를 각 테마 순서대로 그냥 나눠놓고 했는지 아시겠죠? 각 실험마다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실험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샘플의 종류가 같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짜놓은 이 커리큘럼, 이 방법대로 쭉 공부를 하신다면 공부를 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자, 적정의 종류 세 가지. 침전 적정, 산화환원 적정, 산염기 중화 적정은 각각 이런 거다. 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을 이용해서 침전이 생긴다. 그러면 침전 적정이고,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생긴다. 산화환원. 그 다음에 산염기 중화. 제가 얘기했죠? 산염기 적정이라 했지만 사실은 중화라는 말이 들어가야 정확하다고요. 중화 반응. 중화 반응 화학식을 쓴다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두 개가 물된다. 이게 알짜 반응이에요. 여기다가 어떤 소재에서 수소 이온이 나오느냐, 어떤 소재에서 수산화 이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응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총산도가 갈리고 산가가 갈리고 조단백이 갈리고 그리고 발효율 품질 검사에서 또 갈리는 거죠. 네, 이 점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적정의 경우는 네, 세 가지 케이스에서 하는데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반응성이 약한 물질이 있다거나 지시약으로 확인이 좀 어려운 것들, 뭐 역적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조단백입니다. 조단백만 역적정을 한다는 거. 이 점 때문에 공시험의 값과 본시험의 값이 서로 달라져 있다. 뭐 이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부피 분석법에서의 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자, 이거는 제가 농도 시간에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뭐 노르말 농도니 역가니 부피니 뭐 이런 것 좀 얘기가 있긴 하지만 문자로 쓰면은 거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각자 정리해서 샘플의 양으로 나눠주고 적절한 단위 환산 인자를 곱해주면은 해당되는 식이 나온다. 이게 부피 분석에서 쓰는 전반적인 식의 원형이다. 필요한 것만 그냥 갖다 써서 넣어주면은 그냥 어떤 식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농도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트로덕션을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농도 변경, 농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